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6.25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는 이제 당당하게 명실상부한 지태일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다시 원시적인 인명사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셋이라는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무려 22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이 18명입니다. 목격자의 말로는 당시 화재는 공장 2층에서 리튬 배터리 한 개가 폭발하듯 연소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2층에만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서 열었습니다.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이른바 중산본이란 걸 만들고 또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지산본이란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모두 사후 약방문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G10 국가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참사였습니다. 자, 정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3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하면서 사흘 전 법사위에서 정청래 쇼를 구경만 했던 이 국민의힘이 끝내 민주당에 굴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여당 목소리를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마저 뺏기다가는 뭐 큰일이라도 나는 겁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것인데 결국 법사위는 뺏깁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결정은 민주당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이런 데드라인을 정한 데 굴복을 한 셈이 됐습니다. 원내대표 추경호는 그랬은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위원장 7자리 수용에 대해 의원들이 추인을 받은 뒤에 본인이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추경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에 등문을 결심했다.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그러면서 7개 상임위라도 챙기는 명분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국가안보, 미래먹거리, 그리고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하기 위해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추경호는 비공개 요청에서 원내대표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구성 협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미래 권력이 될 상인가? 과거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이 1시간 간격으로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윤상윤에 대해서 거물급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여권의 미래 권력을 누구로 내세울지 결정하는 빅 이벤트가 될 모양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대구시장 홍준표, 이 정도를 보태면 이제 차기 주자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먼저 23일 오후 2시 한동훈이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한동훈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특검법을 주장을 하고 그걸 계속 여당은 거부만 하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련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특별감찰관 아직도 미루고 있고,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한다면서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다만 한동훈도 민주당이 5월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MB 특검 같은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특검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한빈협이 특검 후보로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럼 그건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 중에 2명을 추천을 해서 올린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동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종결 여부도 그런데 이 특검 조건으로는 내걸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사실 특검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검을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해야 되겠죠. 한편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지난 19일 전화통화가 10초에 불과했다.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서로 득담하는데 10초로 되겠느냐라며 그걸 부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동훈이 출마 선언문에서 한 표현입니다. 한동훈은 40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희 책임이라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2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고심한 끝에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이들이 이 한동훈의 당대표 도전을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하는 변명으로 제게는 들립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사표를 낸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시장이 말입니다. 당대표에 출마할 것 같으면 왜 비대위원장 사표를 썼느냐. 사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뒤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야 한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지 2달여 만에 복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MBC 뉴스의전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든다. 그렇다면 포퓰리스트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당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정치인들이 늘 하는 표현대로 한동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후한 패론 같은 포퓰리스트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한동훈은 우선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을 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보수정치 적응과 혁신 방안으로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겠다. 또 여의도 연구원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해서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출마하는 분들이 늘 하던 얘기죠. 그런데 총선 참패의 경험이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드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은 곰곰 생각해 보면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조금 기다리면 당이 더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고 역설적으로 저 개인에게는 쉬운 꽃길이 찾아올 거라고들 한다. 지금까지 그려봤듯이 앞으로도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 하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이 본인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들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자 원희룡도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그건 이제 지난 대선 후보 때 얘기죠.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원희룡은 또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자신은 윤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당내 여론을 취합하는 레드팀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국민에게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실에 반드시 레드팀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각이, 장관들이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레드팀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관 대신에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 레드팀이 없는 겁니다. 어떻든 원희룡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다며 협치는 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주자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그리고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 나경원 역시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쌓겠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그래서요, 지금 국회 108석 소수정당으로 여론이 편이 되어준들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은 작년 3월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과 척지면서 그때부터 비윤으로 몰렸죠. 그런데 이번에 그걸 오히려 강점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자유롭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나경원 역시 한동훈처럼 더 이상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보수의 가치는 단 일순간도 패배한 적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온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어떻든 앞으로 한 달 뒤 이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원외 대표가 될지 원내 대표가 될지, 그리고 과연 이 국민과 당심은 어떻게 선택을 할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이 제안한 이 최상병 특검법, 이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논쟁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친한과 반한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해빙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을 했죠. 아까 앞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주장에 다른 당대표 후보들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즉각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를 비롯해서 김재섭, 그리고 수도권 원외 인사들이 24일 찬성 의견을 내면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당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은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에 대한 여론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논리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다. 이미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훨씬 넘어 있는데, 민심이 그런데 이걸 논리만으로 과연 종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논란이 잠잠해지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식의
그래 제3자에게 공정한 제3자에게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걸 대안으로 해서 정면 돌파를 하자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에 수도권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호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김건희 특검법도 받자. 무엇이 꿀리느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그 받아야 한다. 꿀릴 게 없다. 이런 것과 지금 이런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차라리 우리가 내자 하는 주장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어떻든 안철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정말 두려운 것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자들은 연이틀 한동훈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정 발의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이 말이 이랬습니다. 한동훈 특검도 조국 당이 발의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것이냐. 원희룡은 법리적으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특검하자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실 나경원 말도 원희룡 말도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윤상현의 정무적 판단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결국 당정 파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는 것 아니냐. 최상병 특검이 노리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니 말입니다. 친윤계 유상범은 이렇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검법을 수정해서 제안을 하면 특검 전국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특검법을 제안하는 걸로 우리에게 유리한 국민으로 프레임이 바뀌는 건 아니다. 자, 한편 원희룡은 이날 초선의 인요한 그리고 김민전 두 분 다 비례대표죠. 인요한은 원래 친윤이 내세웠던 세브란스 의사입니다. 그리고 김민전은 경희대 교수인데 원래 안철수와 가까웠죠. 그런데 이 원희룡이 이 두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에게 자신의 런닝메이트로 최고위원회 출마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분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동훈이 런닝메이트로 내세운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지냈죠. 그리고 박정훈 TV조선에 있었습니다. 이 박정훈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비례대표 출신 진종호에게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맡겼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재명 얘기입니다. 한편 이재명이 24일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는 8월 18일에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사임으로 민주당은 8월 18일 전당대회까지 원내대표 박찬대가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끕니다. 이재명이 잇고 있는 방탄조기 중에 하나를 자신에서 벗은 겁니다. 이재명이 이날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희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치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지 안 할지 그것부터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말은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이재명은 다시 한번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당대표에서 사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뻔한 말을 이렇게 돌려서 거짓말처럼 하는 겁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한 것이죠. 이재명이 연임하면 이는 2000년 출범한 민주당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DJ 때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대통령 김대중이 당의 총재를 겸직을 했으니까 연임은 당연했지만 말입니다. 자, 다른 문제 좀 짚겠습니다.
21일 있었던 법사위 해병대원 청문회 후폭풍 얘기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 해병대원 청문회 후폭풍으로 연일 화제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둘러싼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인 11명이 출석을 해서 무려 1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혹에 대한 진상은 전혀 가리지 않았죠. 야당 의원들이 갑질성 막말 그리고 조롱만 난무했습니다. 먼저 비법조인이면서도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어 있는 정청래는 듣도 보도 못한 회개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청문회에서 이런 식의 갑질 진행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청래는 정인들이 답변 거부와 태도를 문제 삼아서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아니, 정인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분 퇴장 명령을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정청래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구시령되던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법사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저질 코미디 같은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 나온 법사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쇼츠 뽑아내기에 열중한 것 같다. 이 쇼츠가 뭔가 하면 유튜브 말고 짧게 편집되는 영상을 말하는 것이죠. 쇼츠. 진상규명보다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쇼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용민은 청문회장이 띄운 자료화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복 차림으로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사관제를 침입해서 신을 뿌리는 등 범죄로 방화미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군대를 면제받은 정청래는 정복을 입은 장성에게 퇴장 명령을 하면서 군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박지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 이러면서 조롱에 가담을 했습니다. 마치 1170년이죠. 우리 국사 배울 때 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1170년 고려 의종 때 문신 김돈중이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면서 조롱을 한 결과 무신 정변이 일어난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와중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정인들이 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죠. 아마도 정청래는 청문회장에서 정인 선서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노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신문에 일제히 실린 기사와 사설입니다. 이 크게는 안 실렸는데 1단, 2단 박스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 67만 명이 그냥 쉬었다. 이 실업자 조사에서 그냥 쉬었다 하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죠. 이 통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구멍입니다. 지난달 학업, 질병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그냥 쉬었다는 2030 청년이 67만 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니트족들, 과도 중복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5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냥 쉬었다는 20대, 30대가 전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5.2%나 됩니다. 이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는 이 숫자, 사실은 실업자죠. 임금 수준 등 조건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서 아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은 정반대입니다. 고용이 늘지 못합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질이 악화된 탓이라고 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3D 업종은 널려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사실 물류 가구 공장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1년 이상 일하는 2030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자리는 늘었는데 는 일자리는 대부분 60대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수록 우리 경제는 병들어갑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업이 길어져서 상당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장을 하는 것입니다. 2030 때 계속해서 막 쉬었다. 그게 3040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아예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숫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업률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노동계획을 미룬다는 것은 우리 미래의 문을 닫는 일이 됩니다. 노동 유연성부터 확보하는 일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일을 우리는 3년째 보수 정권이 다시 등장한 뒤에도 3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석이었습니다.